자, 오늘 202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용민 브리핑 새 특집으로 지방선거 대전망을 하는 시간입니다. 지방선거 대전망을 하는 시간인데 오늘 민주당 선거 승리를 위해서 정말 분골쇄신을 하셨던 분입니다. 여러분 2018년 지방선거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제주도에서 당선된 원희룡. 당시에 자유한국당 간판으로는 도저히 승리할 수 없을 것 같아가지고 무소속으로 나가서 당선된 거 아닙니까? 자유한국당 간판으로 당선된 곳은 대구 경북밖에 없었어요. 광역단체장의 경우. 자, 근데 그 당시 민주당이 나머지를 싹쓸이를 했던 거죠. 당시 진도 지휘했던 당대표가 추미애 대표였습니다. 추미애 대표실의 부실장이었고요. 그래서 선거 전반을 기획관리를 했던 분이십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선거에 있어서는 도사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이고, 박진영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이분하고 인터뷰하면 정통하다라고 제가 추천을 받아가지고 오늘 연결하게 됐는데요. 당시 추미애 당대표실의 부실장을 지낸 그리고 나중에 정치검찰로부터 무지하게 고생을 하셨습니다. 정치적 중량감 때문이죠. 정진호를 제거해야 한다. 뭐 이런 뭔가가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정진호 부실장을 지금 전화로 연결했습니다. 실장님 나와 계시죠? 안녕하십니까, 정진우입니다. 네. 아이고, 실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실장님. 예. 고맙습니다. 자, 새해에 또 우리 실장님의 역할이 매우 크다고 생각을 하는데, 자, 제 소개가 맞습니까? 예, 뭐, 너무 과하게 소개하실 거예요. 저는 뭐, 부산에서 총선에 3번 나가서 떨어지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여의도에서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런 정치적인 역할들,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을 했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검찰은 청와대 하명 수사건인데, 네네네. 얼마 전에 그때 울산시장님이셨던 송철호 시장님이나 황운하 국회의원, 네. 뭐 이런 분들이 다 무죄 받았죠. 그렇죠. 예. 저는 그때 어쨌든 뭐 다행히 예. 피고인으로 전환되지 못하고 참고인으로 수사 단계에서 이제 끝나셨구나. 참고인으로 대응을 잘 했다가 그래도 뭐 소위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이후에 한 3번 정도 갔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고생 많이 하셨네요, 그때. 얘네들이 쉽게 보내주진 않았을 거예요, 틀림없이. 그렇습니다. 네. 뭐 12시간씩 조사하고 이런 게 12시간씩, 13시간씩 조사하는 거구나 했던 말 자꾸 되돌려서 물어보고. 그렇죠. 예. 혹시나 제가 말에 실수를 할까봐 아니면 진술의 일관성이 없을까봐 뭐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아이고, 네. 고생하셨습니다. 어쨌든 기소되진 않으셨지만은 그 사건 자체가 기소된 분들도 다 무죄로 끝났고 정치 검찰의 민낯이 드러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실장님, 일단은 오늘 지방선거 얘기를 이제 해야 될 텐데 앞서서 이제 서울시장 이야기를 김봉신 대표와 구체적으로 나눠봤습니다만 부산이 아주 기묘해요.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 지금도 여론조사 해보면은 그렇습니다. 1위로 나오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된 배경입니까?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께서 지난번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선제적으로 부산 시민들이 가장 바라는 정책, 그러니까 부산 시민들이 서울에 이어서 이제 부산이 대한민국 제2의 도시였는데 지금은 소위 부산대학교, 동아대학교 같은 부산의 명문대학, 전통적인 대학들도 수도권 인서울에 있는 대학들에 밀린다. 이런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자괴감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부산 사람들이.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역대 어떤 정치 지도자, 대권 후보들도 내세우지 못했던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부산 시민들의 해양수도 부산, 해양특별시 부산, 부산 해양특별시 특별법 이런 이야기를 한 20년, 30년 전부터 했었거든요. 그렇군요. 예. 그런데 드디어 주로 그거는 이제 국민의힘에서 많이 했던 이야기들인데, 그게 특정 지역의 이기주의, 뭐 이런 공평성의 문제도 있어서 우리 민주당에는 쉽게 받지 못했던 부분이었는데, 어쨌든 그것을 똑같이 받은 것은 아니겠습니다만은 그것의 알맹이라고 볼 수 있는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이 부분을 이재명 대통령 후보께서 선제적으로 던지시면서 그 흐름 속에 또 우리가 사랑하는 전재수 장관을 기용하고 또 전재수 장관의 활약이
부산 시민들에게 높이 어필되어 있고 네. 아직도 뭐 통일교 특검에 대해서 통일교 관련해서 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은 네. 부산 시민들이 그 어려운 과정에서도 전재수 의원을 3번이나 국회의원에 뽑아주셨던 그 믿음이 네. 여전히 굳건하다. 네. 이런 말씀, 그런 게 이유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사실 노인과 네. 바다라는 그렇습니다. 그런 별명이 예. 있었잖아요. 부산이 이제 노인과 바다만 남았다 뭐 그런 얘기가. 노인과 바다 또는 노인과 아파트만 남았다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산의 새로운 활력을 일으킬 수 있는 동력은 민주당이고 현재로서는 네. 전재수 전 장관이 가장 네.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자, 예. 근데 어떻게 우리 시장님 보시기에 내년 부산 탈환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어제 그 신년 여론조사도 보면 네. 뭐 39대 30 정도로 어디 나왔던데 39는 누굽니까? 전재수 39, 박형준 부산시장이 30 이런 네. 정도로 나왔던데 네. 9% 10% 정도 차이인데 네. 9% 10% 부산에는 역대 어떤 선거에서도 10% 정도 이기고 있는 여론조사를 가지고는 정작 개표를 해보면 1% 박빙 선거가 됩니다. 1%. 그렇게 샤이 보수가 넉넉하게 앞서가야만 민주당이 예. 승리를 예상할 수 있다. 10%는 안심 못하고 15% 돼야 우리가 2, 3%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남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더 남았다. 많이 분위기는 좋아졌다 이런 말씀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된 이유는 이제 우리 박형준 시장이 정치를 엉망으로 해서 이렇게 자충수가 된 양상도 있는 것 같고요. 일단 또 이재명 대통령이 해양수산부를 아예 대놓고 정말 말만이 아니라 실천으로서 이전시켜서 부산에 대한 어떤 특별한 애정을 또 드러낸 점, 이 점이 또 부산 시민에게 호평을 받았고,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플러스 알파가 또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뭐라고 보십니까? 이제는 당의 역할이 필요하다. 이런 민주당의 역할. 대통령께서 이제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을 공약도 했고, 그리고 되시고 나서도 뭐 언제 땅 사서 언제 건물 지어서 언제 내려갈 거냐. 그러지 말고 그냥 건물 빌려서라도 5년만 안에 어쨌든 내려가라. 이래가지고 그 임시청사를 지금 지난 12월 23일 부산에서 개청식을 한 것이거든요. 글쎄 말이에요. 그리고 또 사실은 전재수 장관이 해수부 장관 사임을 하셔가지고 해수부 수장이 공백된 상태에서 부산청사 임시청사 개청식에 대통령께서 직접 오셔서 다시 흔들리지 않는 어떤 모습을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대통령께서는 할 만큼 하셨고 앞으로도 또 충분히 해주실 것인데 몇 프로 2% 부족한 부분은 이제 당에서 해야 된다. 그렇죠. 이제 내년 지방선거의 분수령이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이라면 서울시장은 나름대로 우리 당의 탄탄한 그 역량들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것이고 그렇다면 부산은 상대적으로 서울보다는 어쨌든 이 진지나 군사나 어쨌든 병참의 그 힘이 딸릴 거다. 이렇다면은 당이 정말로 이제 공격적으로 집중적으로 부산, 울산, 경남의 지방선거를 고민하는 이런 어떤 TF도 만들고 또 직접 또 지도부들이 진두지휘하고 이런 식으로 성의를 보여야만 가능하다. 그래서 당의 역할이 주문된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그 이재명 대통령 리더십을 보면은 이제 보수의 아젠다도 가져오신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말하자면은 보수 유권자까지 내 편으로 만드는 그런 아주 신기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은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은 해양수산부 이전도 이 대통령 때에 이제 이게 실현이 된 것이고요. 자, 이런 가운데 이해훈 전 의원이 영입이 됐습니다. 지금 서울에서 가장 큰 관심은요. 조경태 씨가 지금 현역 국민의힘 의원인데 이 양반이 해양수산부 장관으로 발탁되는 것은 아닌가. 뭐 그렇게 뭐 또 호사가처럼 이렇게 전망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현지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이렇게만 된다면은 그 지방선거 전략에 있어서 민주당이 부산에서 승기를 잡는데 도움이 될까요? 도움이 될 거라고 보는 시각도 많습니다. 도움이 될 거라는 시각
또 시각과 음, 이혜원 의원 장관 지명자와는 조금 다르게 또 논란에 휩싸일 수도 있다. 네. 이런 우려가 교차하고 있는 실정이고 네네네. 사실은 이혜원 의원은 어쨌든 뭐 그 원사이드하게 국민의힘 쪽에 박근혜 시절에 데뷔를 해서 그쪽에서는 정치를 하신 분이지 않겠습니까? 네네네. 근데 상대적으로 조경태 의원은 음, 민주당에서 하시다가 또 국민의힘으로 가서 또 3선, 민주당에서 3선, 국민의힘에 3선, 아하. 6선 의원 그랬네요. 하고 계신 분이죠. 예. 그래서 이제 부산 민주당권 또는 네. 이런 데서는 또 구원이 많고 네. 그러면서 또 조영태 의원도 그 이혜원 의원의 개인적 막말을 넘어서서 네. 정치적 막말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이 했던 음, 기억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부산 시민들 입장에서는 조영태 의원이 아주 성실하시고 네. 이래서 또 꾸준히 지지해온 측면도 있고 이래서 예. 그것은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께서 심사숙고하고 계실 것 같고 예. 조영태 의원이 온다면 어쨌든 긍정적인 부분은 최대한 우리가 확장시키고 또 부정적인 부분은 우리가 또 특히 우리 민주당 지지자들 입장에서 상당히 서운한 부분 많을 텐데 네. 더 큰 대선적인 차원에서 또 만약에 그런 결정이 난다면 네. 우리가 또 한번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네. 또 더 큰 대의를 위해서 앞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지금 그런 이 생각이 났습니다. 대통령이 조경태를 선택하느냐 마느냐 이 차원을 넘어서서 지금 또 저희 유승민, 홍준표의 영입설도 나오고 있고요. 이 예. 대통령의 이 정계 개편 이게 정계 개편 아닙니까? 이 정도쯤 되면은 이 우리 정계의 어떤 기반 자체를 바꾸려고 하는 움직임 같은 경우는 우리 정치를 오랫동안 경험하신 우리 정지도 실장님 보시기에는 어떤 평가가 가능하시겠어요? 이게 지금 보니까 지방선거 앞두고 한국 정치에 기틀을 바꿔보겠다는 의지가 읽히거든요. 물리적으로는 6월 달까지 지방 정계 개편이 당장에 일어날 것이냐라는 것은 상당히 큰 변화이기 때문에 네. 쉽게 예단하기는 없습니다만은 네. 우리 대통령께서 임기 이제 뭐 6개월 지나셨지만 남은 4년 6개월 임기 동안에 네. 그 한국 정치 지형을 바꾸는 큰 틀의 정계 개편. 네. 이제 몇 명이 뭐 탈당을 한다든지 신당을 만든다든지 이런 것들 떠나서 그 개헌을 한다든지, 네. 그다음에 중대 선거구제 뭐 이런 것으로 국회의원 선거구제를 바꾼다든지 네. 하는 이런 큰 틀의 정계 개편, 큰 틀의 구조적 개편 속에서 네. 이 정당 간에 정치인들 간에 이합집산까지도 수반되는 이런 것을 보고 이런 것들이 같이 한 세트로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개헌이나 선거구제 문제가 연동되지 않고서는 쉽사리 정계 개편이 일어나기가 어렵고 또 성공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그 단초를 지금 만들고 계신 것 아닌가. 지금 그러니까 이 당장 단기적인 어떤 승부를 보는 것보다는 예. 중기적, 장기적으로 큰 그림 속에서 지금부터 이 자락을 깔고 있는 것 아닌가. 우리가 보수와 그 진보 또는 수구 세력과 개혁 세력이 서로 끝을 보는 승부 이런 것을 통해서 국민들이 다소 힘들어하시는 이런 정치를 그만하고 네. 우리가 서로 상생하고 협력하는 이런 정치를 하자. 예. 그러려면 그 근본적인 원인은 개헌이나 선거구제 개편이다. 네. 그런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국민들 공감대를 얻기 위해서는 지금은 여야를 초월해서 우리가 좋은 인재도 당평 인사를 하고 또 두루두루 또 협치를 하고 이런 부분. 그러나 원칙은 분명히 내란 세력과는 타협할 수 없다는 원칙을 네. 분명히 갖고 뭐 이런 차원에서 크게 가고 계신 것 아닌가. 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리를 잘 해주셨습니다. 굉장히. 네. 뭐 우리가 생각하는 정계 개편은 의원들 빼오고 이합집산 그렇습니다. 시키고 이런 건데 그 차원이 아니라 한국 정치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 그러니까 상대방을 죽여야 내가 산다라는 이 구도 자체를 깨려는, 그래서 그전에는 국민의 신임을 얻는 이런 과정을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차근차근 차곡차곡 걸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스텝 바이 스텝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정계 개편은 성공할 수밖에 없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당장 지방선거 앞두고 뭐 이 사람 저 사람 빼오는 차원의 정계 개편이 아니다, 이 말씀을 지금 드리고 계십니다. 자, 우리 실장님도 보시기에 내일 당장 지방선거가 있다면은 민주당이 이제 크게 이길 수 있다라고 보시나요? 2018년
지방선거 때 그 대승을 일구는데 큰 역할을 하셨는데 어떻게 2018년과 2026년의 지방선거의 차이점과 공통점을 한번 좀 따져서 말씀해 주신다면 어떨까요? 그 2018년 선거와 2026년의 공통된 선거는 음. 어쨌든 수구 세력들이 네. 그 맥을 못 추는 선거가 될 거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확신을 합니다. 네. 그래서 결국에는 내년 선거도 올해 선거도 내란 세력 심판론, 네. 내란 세력 청산론, 네. 이 프레임이 저는 네. 강하게 작동할 것이다 라고 봅니다. 네. 그 과정에서 물론 우리가 그런 여러 가지 그 변수들을 잘 관리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는 2018년 같은 경우는 그 트럼프 김정은 회담과 같이 그렇지. 예. 그 메가 이벤트가 있었어요. 메가 이벤트. 외생 변수였지 않겠습니까? 바깥에서 일어난 변수 아니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런 데 반해서 우리 이번 2026년은 내발적인 변수들이 폭발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때보다는 조금 더 우리가 힘을 더 써야 된다. 왜냐하면 그때 한번 치고 나니까 자기들이 거의 지옥을 갔다 왔던 사람들이라서 그렇지. 이번에는 다시는 그런 지옥의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그 저쪽에서 동원할 수 있는 자원들을 총동원할 것으로 봅니다. 맞아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심지어는 김장환 뭐 아니면은 뭐 조선일보 아니면은 어떤 마약을 만약에 밀수한다면 마약을 밀수하는 세력들, 부동산을 투기하는 세력들, 이 모든 사람들이 그리고 북한에 비라 뿌리는 사람들, 그렇지. 이 모든 사람들이 총동원돼 가지고 이번에 밀리면 우리는 정말 보트피플 된다. 이런 그 각오로 달려들 것이기 때문에 여기 무슨 공산주의 국가입니까? 보트피플. 걔들은 그렇게 선전하면서 그럴 것이기 때문에 정말로 벼랑 끝에 몰린 쥐처럼 달려들 것이라고 보고 거기에 맞서서 우리도 정말로 신발끈을 단단히 묶어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알겠습니다. 중요한 말씀해 주셨어요. 이게 지금 이 단계에서 안심하고 낙관할 일이 전혀 아니다 이 말씀을 지금 해주셨어요. 자, 그렇다면은 그 지금 국민의힘 상황은 근데 말이죠. 우리가 정말 정권을 내주고 또 이렇게 그 이전에 탄핵을 당했는데 심기일전하자. 다시 우리가 중도의 마음을 얻기 위해 애를 써보자. 이게 그런 분위기가 전혀 감지 안 되고 윤 어게인에 지금 엉겨 붙어 있는 양상입니다. 그래서 이 수도권 출마를 지금 준비하는 뭐 오세훈 같은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러면 안 된다라고 나오곤 있는데 힘에 붙여 보이고요. 자, 지금 국민의힘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그들이 선거에서 이겨야 한다, 지면 안 된다 이런 갈급하면 알겠어요. 근데 과연 중도 보수의 그 마음을 얻고자 하는지 전략적 선택을 할 수 있는 지금 상황인지 보신다면 어떻게 판단하시겠습니까? 전략적 선택을 못하죠. 못해요. 저는 못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소위 조갑재 씨 같은 분들을 위시로 해서 소위 충정을 갖고 보수 세력들에게 조언하는 보수 너희도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 조선일보도 그렇습니다. 조선일보도. 그런 어떤 장외의 어드바이스에 대해서 장내에 있는 장동혁 등을 비롯한 윤 어게인 세력들이 그것을 절대로 수용할 생각이 없고 그렇다면은 그 내에서 싸워야 되는데 장동혁 등과 싸워야 되는데 오세훈도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은 명태균과도 싸워야 되고 또 당내에서 오세훈을 밀어내려는 룰 개정과 같은 그런 흐름들과도 싸워야 되고 눈치를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오세훈도 그렇고 한동훈도 그렇고 심지어는 이준석조차도 보수의 리더로서 화려한 롤백을 꿈꾸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결코 장동혁을 위시로 한 윤 어게인 세력과 전면 승부를 할 수 없다. 지금은 자기들이 힘이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에는 윤 어게인 세력이 주도하는데 그냥 얹혀서 지방선거를 할 수밖에 없고 밤에는 윤 어게인 낮에는 중도 보수의 확장 이런 재련 이런 이야기를 한 입으로 두말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거기에 넘어가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제
지방선거까지 수습이 잘 안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뭐 겉으로는 좀 모양새는 갖춰오겠으나 예. 그런 모양새, 약간 화장한 얼굴에 우리 국민들이 속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고 진정성 있습니다. 없는 내란 사과를 그렇습니다. 보면 알 수 예, 있어요. 예. 그들은 예, 뭐 그렇습니다. 진짜 잘못했다고 예, 다시는 안 예. 그러겠다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지금. 네. 진짜 잘못했으면 안 나와야죠. 그 그럼요. 사람들이. 아예 그냥 그렇습니다. 뭐 단간판 예. 갈아치우고 그렇습니다. 예. 그 비윤 아니 예. 반윤을 전면에 내세워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건 불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예. 자, 예, 근데 맞습니다. 이제 아까 서울시장 얘기했는데 시장님 지금 예. 부산에 계시죠? 네네네. 부산에 계시는 입장이지만 서울 선거 어떻게 네네. 보세요? 서울 선거, 서울시장 선거. 아이고, 부산시장 선거보다도 부산 사람들이 서울시장 뉴스를 더 많이 보기 때문에. 아 그래요? 아니, 대한민국 언론이 다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저도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 정원호 구청장이 왜 뜨느냐라는 이야기를 하기 전에 네. 왜 정원호 구청장과 경쟁하는 수준으로 우리 그 민주당 리더가 형성되고 있는가라고 했을 바로 때 정원호 청장님 예. 이분이 예. 그래서 우리 박주민 의원을 비롯한 지금 정원호 구청장과 함께 거론되는 분들이 박주민, 그동안 서영교 분발하지 못하셨다. 아.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아까 그 김봉신 대표님도 대통령 후보급 정도가 역대 서울시장에 그 노미네이트 됐었는데 네. 지금 우리 민주당에서는 박주민 의원 보고 자기 대권 주자라고 보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대표적으로 말하면. 뭐, 보는 사람도 몇몇은 있습니다. 예. 하여간. 어쨌든 박주민 의원 한번 말씀드리면 박주민 의원은 정말 우리가 사랑하고 또 우리가 앞으로 우리 민주당을 10년, 20년 뭐 대권 후보가 되든 당 대표가 되든 이런 어떤 직책을 가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 진영에서 우리를 앞으로 이끌고 가야 될 큰 인물이신데 네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 박주민 하면은 2016년에 국회의원 들어오셔가지고 그동안 국민들이 안타까워했던 세월호 문제를 시원하게 풀어내고 열심히 해주실 때 네. 그때 세월호 박주민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금 아직도 네. 2026년이 되었는데도 그래서 정치가 국회 상임위에서 공무원들 상대로 질의 열심히 하고 국정감사 열심히 하고 이것도 정치지만은 네. 그거는 그냥 정치라고는 의정활동 뭐 이런 정도지 실제 정치는 나라를 망하게 하라 이러는 세력과 나라를 흥하게 하는 세력 간의 그 근본의 일척의 싸움인데 네. 거기에 최전선의 장수로 나서주시는 것 예. 그런 장수들이 나중에 이재명 대통령이든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이든 그 이전에 김대중 대통령이든 역사와 함께 해왔던 이런 역사의 최선두에 서하셨던 이런 분들이 나라를 이끌어 가셨는데 네. 우리 지금 박주민 의원을 비롯해서 그러한 많은 참 우리가 좋아하고 인정하지만 그런 정치인들이 그런 과거에 노무현이든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든 뭐 더 앞서 김대중 대통령과 같은 그런 크게 한국 사회의 모순을 위해서 정면으로 도전하고 정면으로 승부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지 못했기에 뭐 그냥 멀리서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박주민이나 정원호나 다 비슷하게 보이는 것 아닌가 뭐 저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저는 이런 평가를 한다면은 또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는데 서울대 한계라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예, 올인을 못해 올인을. 이게 그렇습니다. 서울대 정치인들의 한계인데 이거 좀 극복을 좀 해주길 바라는 마음 아직 갖고 있습니다. 뭐 박주민 의원에게는 좀 구만리 같은 미래가 있으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네. 예, 자 그 정원호 청장 같은 경우에는 대단한 어떤 행정적 효능감 때문에 성동 구민에게서도 90% 넘는 지지를 받고 있는 걸로 파악되고 있는데 또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이런 분석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민주당 정치인이라는 이미지가 강하면 서울시장 선거에서 좀 덕을 못 본다. 예컨대 이제 박원순 시장 같은 분이나 그 이전에 고건 전 총리, 조순 전 시장 같은 경우도 민주당의 정체성이 뚜렷한 정치인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은 민주당과 차별화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 뭔가 좀
민주당의 색채, 그 어떤 기성 정치인의 어떤 색채가 좀 옅은 그런 인물이 네. 선호되는 그런 흐름도 간과할 수는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네, 네. 서울 유권자 5분의 1이 이제 강남 4구에 사는데 여기서 이제 민주당이 참패를 하면은 이건 뭐 무슨 나머지 구에서 다 이겨도 사실은 상당히 어려운 싸움이 된단 말이죠. 네. 강남에서 민주당이 표를 얻을 수 있는 길은 뭐가 있을까? 아마 당시에도 고민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그 2018년 그렇습니다. 지방선거 때. 예, 시장님 예, 어떻게 예. 보시겠습니까? 뉴욕의 맘다니 시장, 네, 어젠가 그 취임을 했던데, 그렇죠. 어쨌든 그 발상의 전환, 네, 그리고 파격적인 접근, 음, 파격적인 접근이라는 것이 결코 과격한 접근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래서 어쨌든 그런 접근을 해야 되고, 강남의 도곡동, 그 타워팰리스 있는 도곡동에서 지난 대통령 선거 때 도곡 2동에 지난 대선 득표율을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12%가 나왔고 김문수가 80 몇 프로 나왔고 뭐 아, 그렇더라고요. 내란 직후 대선인데, 에, 하야, 이거 완전히, 예, 그래서 그분들에게 어떤 유화 제스처를 한다고 정책적 유화 제스처 이런 걸 한다고 해서 그분들이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네, 제가 봤을 때 부동산 그래서 부자를 위한 어떤 특혜 정책 이런 거 풀어봐야 그분들이 반응도 안 그렇습니다. 하고 나머지 지역구에서는 또 나머지 지역구에서는 오히려 손해를 본다. 표 떨어지죠. 예, 표 그렇습니다. 떨어진다. 그렇습니다. 예, 예. 예. 그래서 저는 강남을 부자들의 강남이 아니라 음,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강남으로 돌려줘야 된다.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젊은 세대 음, 청년들이 다 먼 미래에 자기들은 언젠가는 강남에 들어가서 살고 싶다라는 꿈을 갖고 있는데 음, 그 먼 미래가 아니라 지금 당장이라도 강남 가서 살 수 있도록 음, 이 강남의 역세권 유휴부지 이런데 음, 그 많은 국가 소유 부지 이런 네, 공공부지 등의 음, 공공임대주택, 청년주택 이런 것을 파격적으로 특히 역세권 주변으로 음. 파격적으로 공급해서 아, 강남의 100억대 부자들과 예, 100억짜리 아파트 사는 부자들과 설사 충돌을 하더라도 네네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명분 가지고 밀고 가야 되고 그런 차원에서 보면 아직도 강남의 정부 부처에 공공기관 건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지금 서초에도 옛날에 보면은 뭐 기획예산처 있었던 건물들도 있고 뭐 음, 이런 여러 가지 강남 3구, 4구에 있는 정부 부처 행정기관들의 그 중앙부처 네, 행정기관들의 건물들 이거 전부 철수하고 음, 오히려 예를 들면 파격적으로 거기에 공공임대주택 짓는다든지 예를 들면 네, 이런 어떤 발상들을 해야 되는데 그것 또한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이제는 그런 것도 당에서 음, 강남 특별 TF 당의 지도부들이 전부 다 뭐 자기 지역구인 강북에 뭐 구청장 누구 내고 시의원 누구 내고 구의원 누구 내고 누구를 공천하고 이런 거 자꾸 고민하시는데 네, 당의 지도부들은 음, 강남에 또 강남만을 집중적으로 바라보는. 그래서 이번에 12% 도곡동을 음, 50%까지는 못 올리더라도 네, 12%에서 예를 들면 20%까지는 끌어올려 보겠다. 네. 이런 미시적인 그 종목당 동네별 선거 전략을 세밀하게 음. 짜야 된다 이런 야, 우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오늘 인터뷰해 보니까 이게 대단한 분이구나라는 느낌을 받은 게요. 이게 지금 정말 피 같은 조언을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노무현 대통령이 혁신도시 정책을 이제 폈잖아요. 이게 이제 그렇습니다. 예,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을 이제 말하자면은 예, 예. 추진한 건데, 근데 그게 대단한 어떤 정치 선거 전략이었다는 걸 이제 나중에 알게 됐어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말하자면은 서울 수도권에 있는 수많은 이 어떤 젊은이들 또 네, 이렇게 좀 나름대로 정치 의식이 굉장히 선진화된 이런 분들을 지방 그렇습니다. 이전하게 만들어 가지고 지방에 특히 영남 쪽에 고착화된 이런 특정당 밀어주시는 분들 속에 이런 새로운 네. 인구를 유입시켜 가지고 어떤 그 정치의 그 뭐랄까 다변화를 획책한 획책이란 말은 좀 그렇고 이제 기획한 그런 측면이 있지 않나. 예, 예, 예. 예. 그리고 김천 같은 데서는 민주당 시장도 나왔어요, 사실은.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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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저기 거기 있는 부동산 부자들을 위한 정책 펴지 말고 그렇습니다. 젊은이들을 대거 강남에 예, 유입시켜서 거기서 또 예, 새로운 표심을
만들어내자 이런 취지의 말씀을 지금 해주고 계십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실장님. 예. 2022년 지방선거는 왜 이렇게 완패를 했습니까? 질 곳이 아닌 곳에서도 치고요. 왜 그랬는지. 뭐 물론 대선 직후였다고는 하지만은 그렇다 하더라도 어떻게 마용성에서 성은 아니고 마용에서도 칠 수 있는지 싶었고요. 그 서울에서 강북 지역에서도 대거 패배하고 왜 그랬는지도 한번 좀 따져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그 2022년 대선은 또 왜 졌는지. 아니 사실 네. 2017년 대선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80%까지 갔단 말이에요. 네. 근데 어떻게 이렇게 정권을 5년 뒤에 내주게 됐는지 이거 우리가 분명히 제대로 복귀하지 않으면은 또 이런 일이 반복될 수가 있어요. 이 2018년 선거 승리의 주역으로 꼽히는 우리 실장님 보시기에 정지도 실장님 보시기에 왜 지난 2022년 양대 대형 선거에서 졌는지 한번 좀 분석해 주신다면요. 아유, 저도 그때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2022년에 책임이 있으십니까? 자, 좋습니다. 아니, 그러면 어쨌든 2017년과 2022년 사이에서 어쨌든 제법 제 나름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라서 네. 2022년 선거 대통령 선거만 평가한다는 것은 결국 2017년과 2022년의 국정 운영 전반을 평가해야 되는 것이라 네. 그렇긴 합니다만은 네. 제가 봤을 때는 가장 핵심 대선에서 패배했던 것은 뭐 대선 선거 캠페인의 패배 이런 것은 다소 또 이유가 몇 가지 있겠습니다만은 네. 그거 이전에 그게 핵심은 아니다. 예. 핵심 그것도 뭐 여러 가지 핵심 중에 하나지만 제가 좀 더 많은 분들이 이야기 안 하는 핵심 중에서는 네.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네. 정면 선부하지 못했던 것. 네. 네. 왜 부동산을 따라갔다. 항상 정책을 선제적으로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어쨌든 집권 후에 2-3년만 지난 과거 정권에서는 2-3년에 걸쳐서 나올 만한 정책을 6개월 만에 세 번이나 다 쏟아부었다고 하시거든요. 네네. 그러면서 서울은 지금 아직까지도 요동치고 있지만 지방의 부동산 가격은 현재 좀 안정되고 있다. 이런 그래요? 평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네. 그 시절에는 서울의 그 집값을 잡는 정책을 내다 보니까 그것이 풍선효과가 돼가지고 지방이 덩달아 오르는 예를 들면 이런 연쇄 부작용 파급 효과가 있었다면 네. 있었는데 그런 이유들이 지금처럼 선제적 대응을 하지 못하고 어쨌든 최소한의 대응 뭐 다소 예를 들면은 따라가는 대응 선제적이 아니라 따라가는 대응들 어쨌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아쉽게도 문재인 정부 시절의 부동산 정책을 담당하는 분들 그리고 어쨌든 이런 정책들이 결정적으로 민심을 이반시키게 했던 요인들이 아닌가 저는 부동산 정책의 일관성 그러니까 이 정부 아래에서는 이렇게 갈 것이다라는 어떤 예측이 불가능한 그냥 여론에 따라서 또 뭐 민심 흐름에 따라서 춤을 추는 이런 정책이 문재인 정부의 정권 재창출 실패를 불러왔고 그에 곧 지방선거 패배도 이렇게 불러온 것이다라고 보시는 거고요. 이게 또 따지고 보면 노무현 정부가 이명박한테 정권 넘겨준 이유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한국 사회에서 선거를 가르는 최대의 큰 승부처는 부동산 전선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지금 심혈을 기울여서 부동산 부분, 집값 부분에 대해서 각고의 노력을 하고 계시고 현재까지는 그래도 무난하게 가고 계신다. 다소 뭐 시장에서는 많은 악평들이 있습니다만은 그것은 현실을 감안하지 않는 원칙적 혹평들일 뿐이고 그러나 현실 수용 가능한 차원에서 최대한 심의를 기울이고 계시기 때문에 이번 정권의 부동산 정책이 계속해서 어려운 고비를 잘 넘어가기를 바라고 그것이 잘 이루어져야만이 지방선거 승리, 총선 승리, 차기 정권 재창출까지도 가는데 필수적인 요소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장님 너무 정리가 훌륭하십니다.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계속 부산에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서울에 오셔서 이런 중요한 말씀들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는데.
아이 뭐 기회가 되면 뭐 부족하나마 제가 또 시간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네. 저기 출마 계획은 없으세요? 지금 주변에서 이제 뭐 권유도 많이 있고 한데 지금 음. 전재수 시장님 부분이 어쨌든 이 통일교 관련된 수사의 결론, 국수본이든 특검이든 그렇지. 이런 예. 부분에서 어떻게 결론이 나느냐에 따라서 뭐 전재수 우리들의 믿음은 굳건한데도 불구하고 대중적으로 다시 그 믿음이 재확인되느냐 마느냐가 제일 큰 차원에서 이게 이 정리가 중요한 되어야 문제예요. 밑에 기초단체장들이나 지방의원들의 출마도 예. 또 연달아 연동되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라서 네. 일단은 전재수 생환을 예.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그 중요하죠. 그 시장 선거만이 아니라 밑에 구청장, 그렇습니다. 뭐 예, 시의원, 고의원 다 연관돼 있고 아마 저 부산뿐만 그렇습니다. 아니라 인근에 울산, 경남에도 여파가 있을 겁니다. 아마. 그렇습니다. 전재수의 그렇습니다. 운명으로.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실장님 다음에 한번 서울의 스튜디오에서 한번 모셔서 좀 더 긴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